결혼식 당일 아침, 지우는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꼭 다물린 채였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인데도 가슴은 왠지 모르게 답답했습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지우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의 친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계모와 아버지가 해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어슴푸레했고 엄마와 관련된 사진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장의 흑백 사진만이 지우의 방 서랍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말이 없어졌고 지우가 어머니에 대해 묻기라도 하면 얼굴을 돌리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지우는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본 그 미소를, 목소리를, 손길을 한 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우에게 남은 것은 흐릿한 잔상과 몇 장의 빛바랜 사진뿐이었습니다. 지우는 하객들이 모여드는 예식장을 바라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웨딩홀은 이미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음식 담당 스태프로 지정되어 있던 중년 여성이 패백실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은 지우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뒤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단순한 직업적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지우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애틋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유를 모르는 듯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년 여성의 손은 점점 더 느려졌고 지우의 옆을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숨결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중년 여성은 찻잔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지우를 흘끔거렸고 때로는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오래된 상자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이었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흐릿하게 태수 순이 1990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진을 발견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고 계모는 아예 모른다며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지우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중년 여성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들을 아세요? 중년 여성은 멈칫하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중년 여성의 손에서 들고 있던 작은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중년 여성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당황스러움과 의문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중년 여성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 한태수? 그리고 그 옆의 여자. 중년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감싸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의 미소가 바로 눈앞에 앉은 지우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속삭이듯 다시 말했습니다. 저 지금 결혼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가 이 사진 속 남자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라고 알고 있는 분은 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지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입을 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을 수십 번은 상상해왔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버린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중년 여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제야 중년 여성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지우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들려오던 의심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랑 측의 아버지 한태수 회장. 그 이름은 사진 속 남자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와 이 여자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그게 저라는 말씀이세요? 중년 여성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년 여성의 눈동자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패백실의 공기는 정적에 잠겼고 문 너머에서 조용히 들려오던 예식장의 소음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패백실 문 바깥쪽에서 지켜보던 신랑 현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현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떤 진실이 쏟아질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웨딩홀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신랑 현석은 아무 말 없이 패백실에서 돌아섰습니다. 가슴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속 현석의 아버지와 낯선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여자를 쏙 빼닮은 지우. 오랜 연애 끝에 어렵게 이룬 결혼인데 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석은 복도를 따라 무겁게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방금 전 패백실에서 목격한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말순이라고 불린 그 중년 여성의 떨리는 손, 지우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유리잔. 패백실에서 들은 건 없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뿌리 깊은 거짓의 냄새였습니다. 웨딩홀 복도는 여전히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현석에게는 모든 것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순간이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석은 식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어머니 혜경을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혜경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혜경은 이미 신랑 어머니로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현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아버지랑 어떤 여자랑 같이 찍은 거예요. 그 여자가 지우랑 똑같이 생겼어요. 혜경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혜경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현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곧장 침착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애는 우리 현석이와 결혼할 아이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문 지금 퍼지면 어쩌려고요. 엄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사진 속 여자 엄마도 보면 놀랄 거예요. 패백실에 음식 담당으로 온 아주머니가 사진을 받고
손이 떨릴 정도로 반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 담당자가 왜 그런 걸요?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들, 갑작스럽게 사라진 여자, 그리고 그 이후로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했던 감기의 이름들. 혜경의 속 마음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 아니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야? 혜경은 패백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패백실에서는 지유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아직도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말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은 이미 치워졌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왜 저한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지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희 어머니, 아니, 그 여자는 한태수 회장님의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와 집안 체면 때문에 버림받았죠. 지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저도?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애가 임신 중이었단 얘기를 나도 들었으니까요. 그때 한 회장님은 이미 지금의 부인과 약혼한 상태였고 회사에서도 결혼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대요. 그래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멀리 보냈어요. 아이와 함께. 그 뒤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우가 믿었던 가족, 존재, 사랑 그 모든 게 의심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현석이와 남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잠시 후 패백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현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석의 표정은 단호했고 손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석은 사진을 보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진실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현석은 사진을 들고 지유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석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피가 섞인 사이면 결혼은 끝이에요.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증명해야겠죠. 현석은 패백실을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로 지금 당장 패백실로 오세요. 지금 큰일이 났어요. 어머니가 패백실로 들어오셔서 지우 손에 들린 사진을 보며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묵직한 기척과 함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한태수 회장이었습니다. 현석이 부른 전화 한 통에 단단히 언짢은 얼굴로 찾아온 한태수는 아들의 눈빛부터 살폈습니다. 회장의 위엄이 그대로 묻어나는 걸음걸이와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너 오늘 결혼식 날이야. 한태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현석은 아버지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한태수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닮은 지우. 현석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사진을 건네는 순간 현석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 누구예요? 거짓말 말고요. 한태수는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한태수의 손가락이 잠시 떨렸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옛날 사진이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하지만 한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억지로 감추려는 억압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지우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현석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석은 아버지로부터 명확한 부인을 듣고 싶었지만 한태수의 반응은 오히려 현석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한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감정이 숨기기엔 늦어버렸습니다. 한태수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한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진실이 먼저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으신가요? 제 어머니가 이 여자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함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한태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콧대, 입술선, 어디 하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우가 화가 날 때 보이는 표정은 수십 년 전 한태수가 사랑했던 여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결혼식 그대로 진행해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석이 소리쳤습니다. 현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수는 현석을 똑바로 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다시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 결혼 흔들면 안 돼. 한태수의 말에는 위협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훨씬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말을 마친 한태수는 패백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공간엔 또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앞선 것들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벽이 더욱 견고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은 채 여전히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현석은 주먹을 쥔 채 창문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웨딩홀 밖으로는 여전히 하객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패백실 안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지금 무서운 걸 숨기고 계세요. 현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존경해온 인물이 이제는 믿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확인해야겠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더 이상 애매하게 넘길 수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현석은 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확인해요. 그날 저녁 결혼식은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신랑 신부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예식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화려했던 꽃장식들만이 텅 빈 홀을 지키고 있었고 준비된 음식들은 그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서에는 한태수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결과는 며칠 뒤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나오는 지우를 누군가 불러 세웠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기다려요. 아직 너한테 다 말한 거 아니야. 지우는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말수는 헝클어진 머리와 달리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 엄마는 나랑 같이 살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그 남자를 기다렸죠. 결국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난 그게 죄였는 줄 알았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회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너한텐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이 얽히고 있었습니다. 사랑, 배신, 무지, 방관 그 모든 단어가 자신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현석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고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현석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였던 중년 남성과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오래된 직업 명부. 그 속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순이 식당 조리파트 계약직 퇴사일자 1991년 5월. 현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이름이 사진 뒷면에 적힌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이후 지우는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휴대폰은 꺼둔 채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문자 메시지도 직장에서 온 연락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공간에 숨어 있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지우는 고개를 돌려 탁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단 한 줄이 지우의 인생을 다시 써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이미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우는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진은 단출했습니다. 부녀관계 있음 세 단어가 전부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석과의 사랑, 미래, 결혼 모든 것이 파괴되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현석은 이제 피를 나눈 오빠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더는 숨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막고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지금에서야? 눈물이 검사지 위로 떨어졌고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지우는 조용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현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 신호음 끝에 현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야, 결과 나왔어? 현석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석도 이 결과를 기다리며 며칠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다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형제일지도 몰라요. 전화기 너머에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뒤 현석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지금 갈게. 현석아, 오지 마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안 돼요. 혼자 두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요. 같이 있어요. 현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석은 지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석은 차에서 내려 지우를 보자마자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위로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금기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현석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결말이면 어쩌죠? 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뭔가 이상해.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찾아봤어요. 사진 속 여자 윤순이라는 이름.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더라고요. 그런데 퇴사일자가 이상해요. 현석의 말에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석은 며칠간 혼자 조사했던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너 출생신고보다도 한참 전이야. 임신 중이었다면 말이 안 되죠. 더 이상한 건 그 여자의 주민등록 기록도 이상해요. 1991년 이후로 주소 이전 기록이 아예 없어요. 지우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분열하 해도 세상에는 진실을 조작할 수단이 많습니다.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조작했단 말이야?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야. 나도 알지만 그 사람은 체면, 명예, 회사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엄마, 진짜 기록들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초인종 너머엔 예상치 못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혜경이었습니다. 혜경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우야, 나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지우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혜경은 굳은 얼굴로 현석과 지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둬야 해요. 더 파다간 너희 둘 다 다쳐요. 현석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파헤쳤다고 이러는 건데요? 한태수 그 사람은 내 아버지지만 내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지만 너흰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 하나 치우는지. 혜경의 말에는 오랜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경도 수십 년간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모으고 입을 떼었습니다. 정말 저와 회장님 사이에 뭔가 숨겨진 게 있나요? 혜경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태수는 너를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 말에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상반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사진 보자마자 나가버렸어요? 혜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난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건 너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는요. 그 말에 혜경은 지우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 윤순, 내 엄마가 맞아요. 나도 한 번 본 적 있어요. 하지만 내가 태수 씨 딸인지는 그 사람만 알아요. 혜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는 건 그 여자가 사라진 뒤에도 태수가 몇 년간 그녀를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을 모른 채 할 리 없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아버지는 왜 침묵하는지, 무너진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정체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현석은 사무실 한켠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였던 고영철이 건넨 90년대 초 인사 파일, 출입 기록, 급여 명세서, 서류들은 먼지가 내려앉은 채 묻혀 있었던 기억을 하나둘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펼쳐진 노란 종이들은 30여 년 전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윤순,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 지우가 자신을 닮았다고 말한 그 여자. 현석은 그 이름을 찾기 위해 수백 장의 서류를 뒤져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나 급여 지급 내역이었지만 때로는 의미심장한 메모들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현석은 출입대장에서 특이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윤순이라는 이름 옆에 1991년 5월부로 퇴사 처리된 기록.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퇴사 날짜 다음 칸에 출산휴가 신청 철회라는 수기로 써놓은 메모. 문제는 사내 규정상 계약직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예외적인 처리였거나 윤순이 단순한 계약직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석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순의 급여는 다른 동급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매월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보통 임원급이나 특별한 기술직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현석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윤순 씨 회장님과 관련된 별도 처리 문건 없었어요?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내부 고위 인사만 열람 가능한 문서입니다. 고영철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비밀 유지할 테니까. 소장님 이런 일 때문에 저까지 곤란해지면. 영철 씨, 지금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부탁드려요. 잠시 후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스캔 파일 속에는 상급 직원의 수기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순 씨의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특별한 사내 사정에 의한 내부 정리로 처리되었음을 기록함. 사생활 관련 사유는 별도 문건 참조. 현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생활 사유라는 표현. 그 말은 곧 윤순과 누군가의 관계가 사내에 알려졌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서 하단에 적힌 추가 메모였습니다. 본건은 회장 지시사항으로 향후 일체 언급 금지. 관련자 타부서 발령 조치 완료.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태수가 직접 관여했고 심지어 관련자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 입막음까지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현석의 연락을 받고 조용한 카페에 나왔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에 비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석이 태블릿을 꺼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요. 지우는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거의 확실히 한태수가 자신과 윤순을 떼어놓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 그리고 그것이 회사를 통해 조용히 진행됐다는 사실. 지우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사생활, 그게 나인 거겠죠? 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기였던 자신도 함께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죠? 지우의 질문에 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너한테 보여줄 게 더 있어요. 현석은 손목 시계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쯤 그분이 도착하셨을 거예요. 너 어릴 적 함께 살던 분이라고 했죠? 내 엄마 친구이자 보호자였다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이모. 현재는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간신히 연락이 닿았어요. 오늘 밤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어요. 잠시 뒤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우 맞죠?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어릴 적 꿈결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던 이름. 이모.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엄마랑 나는 한 집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너 낳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도 자주 다녔죠. 그래도 널 꼭 키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이모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모는 지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순이를 많이 닮았구나. 특히 눈이 똑같아요.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하던 기억이 구체적인 진술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모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출산 확인증. 이름란에는 윤순, 보호자란에는 한태수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받은 거야. 순이가 꼭 보관하라고 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지우는 손끝이 저려오는 듯 했습니다. 도장을 본 순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작될 수 없는 그 시대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결국 아빠였어요. 그러면서도 나를 모른 척하고 결혼까지 시키려고 했어요. 현석은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지우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모든 감정이 지우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내 딸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해라고 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석이 받자 반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던 순간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소식. 현석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은 조용하면서도 팽팽했습니다. 회장 한태수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긴장 속에 휩싸였습니다.
지우와 현석은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병실 앞 혜경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혜경은 눈에 띄게 떨고 있었고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최근까지 심장약 복용하고 있었어요. 혜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경은 남편의 건강 상태를 혼자서 감춰왔던 것 같았습니다. 현석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다 숨긴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런 상태였다는 걸 왜? 너희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특히 지난 며칠간은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혜경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혜경의 눈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혜경은 늘 침묵을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출산 증명서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한태수라는 도장이 선명한 그 문서는 지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증거였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후 끝났습니다.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고비 넘겼지만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가족 외엔 면회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는 움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혈연으로는 가족인 자신의 애매한 위치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석이 먼저 들어가고 지우는 조용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아직도 며칠 전 확보한 출산 증명서와 한태수의 이름이 찍힌 도장이 든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의 위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잠시 후 현석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현석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깨어났어요. 들어가 봐요. 현석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포기한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한태수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처럼 단단했지만 오늘은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는 한태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제 말해주세요. 한태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하자 지우가 급히 한태수를 말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셔도 돼요. 윤순 씨와 저 무슨 관계인지. 한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태수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 살아남아야 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한태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도 가정도 모든 걸 잃었어요. 아버지, 왜 저를 그렇게... 한태수는 그제야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때는 널 지우는 게 너를 지키는 길인 줄 알았다. 지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절 지운 게 지키는 거였다고요? 태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수는 내게 너무 특별했어. 하지만 회장 자리를 앞두고 있었고 그 아이의 존재는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 그래서 떠나보냈다.
그런데도 병원비, 집세, 사람 붙이는 것까지 나 몰래 한 게 아니었어. 한태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면이죠. 너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지. 태수는 더 말할 힘이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한태수에게 출산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도장 여기에 찍혀 있어요. 이걸 보고도 끝까지 부정하실 겁니까? 한태수는 흔들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30여 년 전 자신이 직접 찍은 도장을 보는 순간 한태수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위로 주르륵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지우는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도, 원망도, 눈물도 다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한태수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현석이는 내 유일한 자랑이었다. 너는 내 유일한 죄였고.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이 한태수의 친딸이라는 결정적 자백이었습니다. 동시에 현석과 자신이 남매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결혼을 막아야 했어. 설마 이런 식으로 진실이 드러날 줄은. 병실 문을 닫으며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왜 파국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고백이 왜 그렇게 늦었는지. 밖에서 기다리던 현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땠어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끝내야 할 것 같아요. 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석도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했던 두 사람이 더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혜경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혜경 역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지금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간의 비가 멈췄습니다. 지우는 한강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고요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날 지우는 병원에서 돌아와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의문들이 해결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앉았던 벤치 옆에 놓인 작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달 전까지 결혼 준비로 정리해 두었던 일정표, 신혼집 인테리어, 시안, 여행 스케줄 모두가 한순간에 쓸모없어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한국 전통 혼례식 진행표라는 파일명을 보며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이제는 꿈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것은 파일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석이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석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마음 정리하려 해요. 서로에게 미안하고 서로를 위해 잠시 멀어지자고 했던 그 말, 이제는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답변이 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여전히 혜경이 지키고 있었고 지우를 보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혜경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고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지우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너랑 처음 만났을 때 알았어. 내 얼굴 그 눈매 윤순이와 닮았다는 걸. 하지만 널 받아들일 수 없었어.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두려웠지. 혜경의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혜경도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 혹시 일부러 우리 집에 접근한 건 아닌지. 하지만 너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지우는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젠 이해해요. 누구라도 그 입장이었으면 저라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널 더 일찍 품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경은 지우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동시에 남편의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갈등해야 했던 복잡한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주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태수는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떼어졌고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태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증오했어요. 나를 버린 것도,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도.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그만큼 외롭고 그만큼 두려우셨겠구나 싶더라고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때는 존재조차 모른 척했던 딸의 손이 지금은 자기 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야, 날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미안하단 말은 남기고 싶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 딸도 아니고 누구 연인도 아니고 그냥 지우일 뿐이에요. 그거면 충분해.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가방 하나만 챙겨 서울을 떠났습니다. 작은 해안마을, 엄마가 한때 머물렀다는 동네. 말순 이모가 알려준 그 주소를 찾아 오래된 게스트하우스 한 켠에 방을 얻어 조용히 머물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바다가 가까워서 파도 소리가 항상 들렸습니다. 지우는 매일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누구의 딸이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타인의 정체성에 의존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그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중년 여성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림이었지만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린 것은 흑백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우의 입꼬리에도 조용히 번졌습니다. 붓질을 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전공이세요? 그림 가게 사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취미로요. 그런데도 이렇게 감정을 담아내다니.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신 게 느껴져요. 지우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엄마를 그렸다는 것이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현석이었습니다. 지우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요즘 생각이 많아. 회사 일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정리하면서 너랑 보냈던 시간들을 자주 떠올려. 우리의 시작이 비극이었지만 끝이 모두 슬프지만은 않았으면 해. 언젠가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해. 그리고 내가 누구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지우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 그림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지우는 누구의 딸이 아닌 지우라는 이름 그대로 자신의 삶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지우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바닷마을 도서관 옆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지나가며 지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렸고 햇살은 나무 그림자 사이로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를 쓰던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펜을 든 손가락 사이로는 이제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노트 위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써내려간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었고 또 어떤 날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얽힌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라는 존재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어보니 처음에 글씨는 흔들렸지만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이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 지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구의 딸이라는 말이 뒤따랐고 누구의 약혼녀, 누구의 그림자로 존재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지우라는 이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우를 서울에서 온 화가 언니라고 불렀고 그 호칭이 오히려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매일 오전이면 마을 갤러리 옆 작은 작업실에 들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기에는 흑백으로 엄마의 얼굴과 기억 속 인물들을 따라 그리곤 했지만 요즘은 점점 색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하늘, 파도 속의 푸른 물살, 길가의 노란 코스모스, 그리고 자신의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지우 안에서 상실이 아닌 회복의 색으로 번져갔습니다. 갤러리 사장 김 선생님은 지우의 그림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종종 말했습니다. 처음엔 뭔가 아픈 사람 같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네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죽은 과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를 캔버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태수 회장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크게 울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한태수와의 마지막 대화 속에서 지우는 모든 미련과 분노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현석과 혜경, 회사 측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지우는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족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지우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경은 지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경에게도 지우의 존재는 이제 부담이 아닌 위로였습니다. 혜경은 지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내가 있어줘서 이 사람 편히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손엔 작은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영정 옆에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저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해요. 모든 게 다 정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낸 시간이었겠죠.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지우는 현석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현석의 눈빛에서 여러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려는 의지. 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한 번도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고 그 인연이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마을 갤러리의 전시 공간에 자신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총 5점의 캔버스. 그중 하나에는 연한 색조로 그려진 지우 자신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작은 실루엣. 제목은 단순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 관람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주로 마을 주민들이었지만 가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관람객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을 그린 건가요?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저를 그린 거예요. 이름도 제 이름이에요. 이 그림처럼 저도 제자리로 가는 중이에요. 관람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설명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시가 시작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우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화랑 대표가 지우의 그림을 보고 정식 전시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느껴져요. 기법도 좋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요. 지우는 그 제안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전시하고 싶어요. 다른 수식어는 필요 없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오래된 책상 서랍에서 작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그동안 자신이 현석에게 보낸 엽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것도 많았고 답장이 오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지우가 스스로를 놓지 않도록 지탱해준 작은 기둥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슬픔으로만 남지 않기를. 내가 누구였든 당신 앞에서 진심이었기에 그 이름으로 다시 걷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우체통을 확인하러 나간 지우는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표기는 없었지만 익숙한 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나는 아직도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요. 이젠 다 잊자고 했지만 문득문득 그날의 너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도 지금은 서로의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너의 전시회에 조용히 찾아가 그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을게요. 그게 내 방식의 작별이자 응원일 거예요. 지우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바다를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멀리서 물새 소리가 들리고 해안가에는 작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밝은 색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은 하얀 빛으로 시작했고 그 위에 자신이 웃고 있는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마지막 붓질을 마치고 지우는 캔버스 한 귀퉁이에 작게 사인했습니다. 지우.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조차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진실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나가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